노라가 읽고 나서 내가 자살하려는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지? 라고 궁금해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노라가 자살하려고 했었던 것.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썼던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야기가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것이 허구가 진실을 종종 품는다는 것. 우리는 이야기가 허구, 뻥, 가짜, 구라,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과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을 직면할 수 있거나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허구는 풍부한 상상과 인간관계와 감정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그것들을 끌어당기거나 미리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나 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감들이야말로 예술의 세계에, 허구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났는데요. 원래는 제 마음속에서는 아카데미 시상식 전에 후보작들을 두고 이런저런 리뷰를 시도해 볼까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시상식 끝난 후에 결과를 놓고 아마 여러분께 좀 권해드릴 만한 영화들을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린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튜브 탐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작 1이라고 달아봤고요. 아카데미를 전반적으로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극장가에 가서도 보실 수 있는 현재 상영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압축적으로 유튜브 탐구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 합니다. 올해 아카데미에서 국제장편 영화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난해 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요아킴 트리에 감독,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라는 전작을 통해서도 국내에 잘 알려진 감독이죠. 센티멘탈 밸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이 있고 삶이 있고, 사실 예술과 삶 사이에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가 얽혀진다는 것은 아주 낯선 스토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의 모던한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는 센티멘탈 밸류 안에서 여러분께서 쉽게 경험해 보셨을 법한 어떤 그런 구조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영화에 대한 영화 혹은 메타 영화 혹은 뭐 자기 반영적 영화냐, 모더니적 용어거나 아니면 영화 혹은 예술이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주냐, 구원을 해줄 것이냐라는 어떤 뭐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섬세함의 문제라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듭니다.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과연 어떠한 해결과 가능성을 볼 수 있을까? 그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행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센티멘탈 밸류를 볼 때 그런 느낌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그리고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가 과연 구원이 될까? 이건 항상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질문인데, 가끔 이 영화는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또 저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과 삶이 만나는 곳에서 피어난 가족의 상처와 치유의 서사라는 좀 긴 얘기를 다뤘는데, 이게 아마 이 영화의 전반에 관한 모든 얘기들을 아우르는 부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감독은 이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고요. 오슬로 3부작이라고 해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를 비롯해서 전작들이었던 리플라이즈, 오슬로 8월 31일 같이 현대인의 고독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련의 작품들로 세계적인 감독으로 주목받았고, 사실 이제 북유럽의 감독들이 뭐 서유럽이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아주 활발하게 뭐 많은 숫자가 활동하는 것은 아닌데, 라스폰테리에로 대변되는 도그마 집단들도 있었고, 계속 20세기, 21세기 주요한 감독들이 있습니다만, 요즘 가장 주목받는 어떤 북유럽의 감독 중에 한 명이 이 요아킴 트레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각본가인 에스킬 보그트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꽤나 문학적이고 시적인 대사들, 압축적인 대사들이 영화 속에서 보는 또 다른 재미를 저에게 줍니다.
이번 작품은 이제 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는 어떤 현대인에 대한 특히 예술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고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와 삶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에게 좀 더 흥미롭게 그리고 이전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주제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선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작들이 주로 이제 2030 세대의 어떤 실존적 불안에 집중을 해왔다고 한다면 센티멘탈 밸류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가족이라는 보편적 비극과 어떤 예술가의 모습 그리고 예술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술이 오히려 우리를 피폐하게 하거나 뭐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반된 입장들을 잘 아우르면서 저희를 차분히 설득시켜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버지 쿠스타프가 이제 영화 감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두 딸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끼어들게 되는 미국에서 온 배우 엘르 패닝이 다코타 패닝의 동생인 엘르 패닝이 그 역을 맡고 있는데 엘르 패닝의 어떤 시선과 대사들을 통해서 예술과 인간이 만나고 그 가운데 가족의 역사와 삶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의 역사는 노르웨이의 20세기 역사이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노르웨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유럽이 일부는 히틀러와 이제 전략적으로 손을 잡기도 했었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저항하는 측들도 있었지만 또 정치에서 세력을 잡았었던 측근들 중에 또 하나는 그렇죠. 나치주의자들도 분명히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할머니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또 등장하는 것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유럽 영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족과 예술을 다룬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북유럽 감독인 잉그마르 베리만의 일련의 영화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중에서는 가을 소나타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다. 이 작품은 피아니스트의 어떤 삶을 위해서 자신의 딸을 방치한 이기적인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면서 증오를 품고 살아온 딸과 하루 동안에 이렇게 재회하면서 오랜만에 재회하면서 터져 나오는 어떤 미묘한 심리 드라마와 같은 감정의 격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밌는 게 이 트리의 센티멘탈 밸류를 보면 손주죠. 할아버지인 구스타프가 손주의 생일날 선물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따가 잠깐 또 보여드릴 텐데 그때 보면 DVD를 주거든요. 몇 장이. 그 중에 이제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오는 게 피아니스트라는 영화고요. 이건 뭐 원작 소설은 노벨문학상을 탄 엘리 크리네의 작품이기도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모녀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원론적인 원죄적 폭력이 거꾸로 시간이 돌아가면서 행복했던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역순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제 모녀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도 뭐 가을 소나타와 피아니스트가 서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요. 센티멘탈 밸류는 그런 점에서 그걸 모녀의 얘기가 아니라 부녀의 얘기로 이제 좀 전환했고 치환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돌이킬 수 없는 의미도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일련의 영화들이 사실은 센티멘탈 밸류의 어떤 이야기를 쓰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명한 모녀의 얘기들을 부녀의 얘기로 치환하면서 나름의 또 새로운 21세기적인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타이틀은 뭐 가족 혹은 상처 앞에 선 예술 혹은 아버지 혹은 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달아봤고요. 엄마의 장례식에 모인 가족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영화로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 감독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프닝 장면에서 보시면 좀 재밌어요. 마치 점층법, 알프레드 히치콕의 뭐 사이코나 이런 데 보면 전체 도시의 풍경이 보이고 그 몰래 남녀가 만나고 있는 모텔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점점 딥하게 내려가는 장면, 일종의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오프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큰딸인 노라의 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라가 이제 예전에 써서 되게 칭찬받았던 글이 사물이 돼서 이제 글을 써봐라라는 어떤 과제를 받고 집이 주인공인 어떤 시점으로 이야기를 쓴 에세이가 이 집의 풍경과 함께 시작이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집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사실 이 집은 뭐 영화 속에서 이제 흘러가면서 등장을 하지만 3대가 살았던 거죠.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딸들 세대가
다 같이 살았던 공간이고 그 3대 역사의 어떤 기록과 흔적이 이 안에 내장돼 있다는 점에서 집과 집에 관한 에세이를 시작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오프닝입니다. 노라의 글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소음보다 침묵이 더 싫다는 것. 그 소음이 나중에 이제 커서는 깨닫게 됐는데 내가 싸움을 소음이라고 썼구나라고 이제 수레하는 내레이션이 또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영화 제목 이제 센티멘탈 밸류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이 집의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집이 그동안 3대에 걸친 역사 속에서 갈라지고 있구나. 이건 집안의 붕괴, 집의 붕괴인 동시에 어떤 예술의 붕괴, 가치의 붕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제목 센티멘탈 밸류는 어떻게 감정의 가치인데 감정의 가치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가라는 것들을 이 타이틀 시퀀스를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첫 시작은 본격적인 이야기는 노라, 무대에 서야 되는 노라의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레나타 레인스베,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또 주인공이기도 했었고 이 인물이 무대 공포증을 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무대에 잘 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 일에 다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감정들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의 이제 장례식이라고 썼는데 엇갈리는 가족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15년 만에 이제 복귀작을 준비한 아버지의 사연이 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과거 예술을 위해 가족을 등한시했던 아버지 구스타프는 15년 만에 복귀작으로 가족의 비극적 역사를 다룬 시나리오를 집필하게 되고요. 상처 입은 큰딸 노라에게 주연을 제안하죠. 노라에게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은 이제 연극을 그다지 흥미로워하지 않고 너도 보다 옛날 고전적인 연극들 말고 좀 현재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만 딸은 일단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사이는 초반부터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너만이 연기할 수 있어. 이건 너를 위해서 쓴 시나리오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딸이 계속 이제 따지는 질문은 그런 거였죠. 아버지는 내가 하는 연기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아, 본 적이 있어. 제대로 안 봤잖아. 중간에 갔잖아. 계속 그런 것들을 서로 말씨름하듯이 꼬집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뾰족한 얘기도 해요. 노인들이나 보는 오래된 고전 연극 말고 지금 너의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딸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시나리오를 집어넣는 장면인데 제가 너무 웃겼던 장면이라고 썼는데 웃겼어요. 어쨌든 주인공을 이제 마음에 둔 배우한테 시나리오를 전해주는 장면인데 저렇게 노란 비닐봉다루 위에다가 종이로 된 것들을 싸서 보여준다. 몇 가지 맥락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온 세대의 어떤 인물인가 라는 것, 종이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요즘은 시나리오도 다 PDF로 보내고 있고 막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뭐 종이 봉투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혹은 가방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노란 비닐봉투에 가져왔다. 이게 값어치가 꽤나 없어 보이게 이제 해프닝처로 연출을 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딸에 대한 어떤 친밀성을 여전히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도망쳐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좀 흥미로운 장면이기도 했었고 이것을 이제 주섬주섬 딸이 거절하자 다시 집어넣는 장면도 저로서는 약간 전작이었던 그 최악이 된다 같은 그 영화에서도 코믹한 어떤 상황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되게 묘한 어떤 북유럽식 유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면 아버지가 이제 한 영화제에 가서 관객과의 대화, 마스터 클래스 비스무리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되게 유명한 감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화면 자세히 보시면은 50 도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낭바요 때도 도빌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들을 좀 했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빌은 프랑스 북부 지역 노르망디와 좀 가까이 있는 해안 뭐 휴양지 도시이기도 하고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같은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거기서도 도빌에서 이렇게 도빌 해안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50 도빌 하면서 자세히 글자를 보시면은 페스티벌 두 아메리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빌 미국 영화제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도빌 미국 영화제 지금도 그 두 가지가 도빌에서 해요. 이게 같은 그 기업에서 하는 건데 아시아 영화제를 하고요. 보통 3월 달쯤에 열리고 미국 영화제는
휴양지 기간이 뭐 8월, 뭐 9월 이쯤에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50회를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영화가 끝나고 이제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사들이 재밌죠. 이제 클래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특히 이 영화에서 말씀 그대로 가족이었죠. 등장 인물들이 나중에 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자신의 둘째 딸 아그네스였던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영화라는 것을 강조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화제 어떤 이런 클래스 장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배우를 만나게 되는 장면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구스타프가 어느 정도의 감독인지 어느 정도 인정받는 감독인지도 보여주는 동시에 영화라는 것이 인물들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매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엘르 페닝이 연기하는 레이첼, 미국에서 온 배우는 당연히 자기도 영화제에 온 거예요. 보빌 할리우드 영화제, 미국 영화제니까요. 여기 와서 이 구스타프의 영화를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스타프와 저녁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고요. 처음에 식당 들어가는데 구스타프 들어가는데 여기는 비공식 자리입니다 라면서 식당에 만류하니까 이 레이첼이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영화제 보다 보면 항상 영화제 안에서도 VVIP들이 있게 되고 그 VVIP들 위한 어떤 영화제 측이든 자체적으로든 어떤 파티들을 하는 것. 뭐 그건 부산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이렇게 맞거나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막상 저 누구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은 이렇게 그 눈짓들을 하게 되면 불러서 그것들이 머쓱하게 지나가게 되는 상황들. 이건 이제 영화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 코믹하게 느껴졌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때 만남들 뭐 해안가에서 하룻밤 동안 뭐 샴페인을 계속 마시면서 이 아버지는 샴페인을 또 되게 좋아하는 인물로 설정돼 있죠. 나중에 병원에서 깨어날 때도 간호사한테 샴페인 없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샴페인을 되게 즐겨 마시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레이첼과 구스타프 아버지와 어떤 교감의 순간들이 지나간 하나의 시퀀스로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매가 그러니까 언니와 동생이 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꽤 핵심적이에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 센티멘탈 밸류, 감정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다른 사람인데 그 감정을 느끼는 거지. 언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 감정도 더 안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의지해서 연기하는 그것이 내 감정을 되게 보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동생이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죠. 언니는 언니 자신이 되는 건 싫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따지고 보면 노라는 연기를 선택했던 것이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의식, 미안함 그런 것들이 뒤엉켜서 자신의 감정을 자꾸 타인화시켜서 말하는 인물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계속 분노와 공격적인 어떤 모습만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영화에 출연했고 아버지와 그 언니 사이를 좀 더 중재하고 있는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거리를 주면서 좀 더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뭐 역사학자답게 좀 더 지적이고 냉철한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영화를 준비하게 되는데 아버지 구스타프는 자신의 집에서 이 영화를 찍을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집에서 이 엘르 페닝이 레이첼이 찾아와 가지고 연기를 연습하면서 그런 과정들에서 마지막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은 센티멘탈 밸류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과 고스란히 또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장면이 다른 인물에 의해서 실제로 구현되는 장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가 좀 쫀쫀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일종의 레이첼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할머니가 의자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하지만 관객들은 그걸 보지 못한다. 문이 닫히고 쿵 의자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것이다. 목매다 죽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둘째 딸한테 그렇게 설명하죠. 죽는 거 설명했더니 저 이케아 의자? 저거 할머니가 죽었던 의자라고 말하지만 그게 가짜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라는 것과 이 집은 실제고 연기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낸 가짜의 허구의 이야기들이 이 상황 속에서 다 하나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재미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사에 대한 유학도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왜 삽됐는데,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인데 실제 이제 구스타프가 만든 영화도 삽입이 되고, 만들고자 하는 영화에 대한 어떤 설명들도 또 삽입이 되고, 동시에 이 구스타프 이 집에서의 어떤 가족사에 대한 요약이 집을 중심으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족집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또 장면들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구스타프가 엄마랑 결혼을 해서 노라 첫째 딸 출산 3주 전인 87년 1987년이겠죠. 12월에 결혼을 했고, 이혼하는 구스타프는 스웨덴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두 자매만이 덩그라미 남겨지게 되는 엄마와 함께 그런 장면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학들이 쑥 지나가면서 가족 사이인 동시에 이 집의 공간적 변화, 시대적 변화가 이 하나의 스케치를 통해서 확연하게 관객들에게 내레이션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주 에리크의 생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피아니스트, 이렇게 DVD를 선물로 주는 거죠. 아니 무슨 어린 소년에게 이런 DVD를 준다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아니스트는 하네케의 영화죠. 그리고 미하엘 하네케 오스트리아 감독의 영화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모녀 관계의 어떤 파국적인 기이한 집착과 광기들을 또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영화도 훌륭하고요. 원작 소설도 훌륭하고요. 다 국내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던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또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이게 카메라가 계속 돌면서 펼쳐지는데 일종의 시간의 역순으로 표현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하고, 아버지가 구스타프가 모니카 벨루치가 이 영화에 나오는데 뭐 너무 그 여배우를 알면 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사실 이 돌이킬 수 없는이란 영화가 센티멘탈 밸리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시간의 역순으로 나오지 않지만, 시간이 센티멘탈 밸리에선 시간의 순서들이 뒤에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욕망은 사실 두 영화가 다 공통적으로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트리에 감독과 이 시나리오 작가가 돌이킬 수 없는가 피아니스트가 이 영화의 레퍼런스야, 참고점이야라는 것들을 관객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딸 노라를 향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노에 찬 사람은 사랑받기가 힘들어. 노라는 아니고 이제 같이 있었던 그 일행의 한 사람의 모습에 이 대사가 잡혀 있는데 되게 정확한 말이죠. 아버지는 딸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벌였던 과거에 대해서는 미안함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이해받고 싶어 하는 측면도 분명히 양가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큰딸의 분노가 약간 생리적, 원천적 그 분노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분노에 찬 사람은 사랑받기도 힘들고 예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라고 날카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은 꽤나 눈에 들어왔던, 부녀 사이의 어떤 대화와 상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이 또 녹아있는 그런 대사가 흘러나오기도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에게 이제 설명해 줄 때 두 번 반복되는 대사예요. 처음에 이제 자살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도 이거 어머니가 그랬어요 하면서, 근데 이런 걸 하니까 이 영화는 어머니 얘기가 아니니까요 라고 하고, 레이첼은 끊임없이 이 감독 구스타프의 어머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니까, 그때마다 이 아버지 구스타프는 이건 우리 어머니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안 다가왔었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게 반나치 전선에 있었던 어머니의 어떤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구스타프가 만들고 있는 영화 전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파편적으로 등장하는 이 영화 속에서 구스타프의 강조점은 어머니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럼 무슨 얘기지? 라고 했을 때 그 동생 아그네스가 그 자신의 아들 손주인 에리크에게 아버지 구스타프가 이제 출연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대본을 읽어보게 되는데, 그 대본을 들고 언니한테 다시 옵니다. 언니가 거절했고 거부했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보기엔 이 시나리오는 언니에 대한 얘기 같아. 그리고 시나리오가 좋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면서,
따지고 보면 이 집에서 살았던 3명의 3대에 걸친 여성이 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딸들. 어머니에 대한 모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지는 않는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심리 상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는 또 등장을 하죠. 그것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 구스타프가 꽤나 중심적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3대에 걸친 이 여성들의 고통과 역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딸의 이야기이며 어쩌면 모든 이 집안에 살았던 여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딸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할머니의 얘기가 아니라 딸들의 이야기면 사실은 또 어머니의 이야기기도 한 이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 반복되는 대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할머니의 기록을 읽는 아그네스 둘째 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세상의 모든 여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드러나고요. 왜 그렇게 강한 인상이 남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할머니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이제 반나치의 어떤 선전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고통을 받았고 실제로 고문했던 기록들을 읽는 장면들이 있죠. 고문당했던. 그래서 그런 고통들이 그때 나치 때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이 두 딸들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여러 가지 폭력성에 대한 고통들이 계속 유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전반적으로 노라가 더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자인 동시에 역사학자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인물, 그래서 중재를 해주는 그런 인물로서 지적인 것을 대변한다. 노라가 훨씬 더 감정적이고 센티멘탈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그네스는 지성을 대표하는 두 딸의 분할된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원래는 노라에게 제안했던 이 연기를 레이첼이 하기로 했지만 레이첼은 연기하던 도중에 심지어 그 머리 색깔까지도 자신의 그 구스타프의 딸인 노라와 똑같이 하라는 말들을 듣고 약간 절망에 빠지면서 이 영화는 자신이 해야 돼서는 안 되는 영화인 것 같다. 그리고 자기에 맞춰서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사실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영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아버지는 정원에서 술을 먹다가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점프해서 시퀀스가 연결된 다음에 등장한 장면인데 결국 아버지의 쓰러짐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레이첼의 포기는 일시적인 영화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셈이 되기도 하는 거고 아버지의 약간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스타프는 워낙 유명한 북유럽의 배우죠.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맡고 있고요. 15년 넘게 영화를 찍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내의 투병을 외면했었고 두 딸에게 상처를 줬던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예술가의 초상인 동시에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집착과 광기가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술이 그의 삶에 대한 유일한 사과 방식이기도 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어톤먼트, 원래 이제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번역된 제목 어톤먼트라는 영화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 결론이 그런 거였었죠. 실제 역사는 안 그랬고 실제 가족사에선 그렇지 않았지만 작가가 된 이 막내 딸이었던 이 인물이 소설 속에서는 누나와 자신이 어렸을 때 친구를 했었던 오인했었던 그 누나의 그 남자친구를 마치 해피한 것, 화해하는 것으로 묘사해 줌으로써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줬던 것처럼 예술은 종종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속에서 화해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원을 작품이 품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해결받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연기하는 구스타프도 사실은 이 가족의 상처를 영화를 통해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대본을 읽는 순간 그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되었던 대본을 거부하면서 둘째 딸이 이렇게 양치질도 하고 계속 읽는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동생이 제안을 통해서 읽어보라는 말을 듣고 결국엔 읽게 되는 언니 노라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대본 읽는 장면들이 꽤나 섬세하게 연출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대본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어떤 본심, 진심을 좀 깨닫는 순간이고 구원을 받는 순간이고 동시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아버지를 구원해주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해요. 노라가 읽고 나서 내가 자살하려는 모습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지?라고 궁금해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노라가 자살하려고 했었던 것.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썼던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이야기가 끌고 가는 힘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가는 힘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요. 그것이 허구가 진실을 종종 품는다는 것. 우리는 이야기가 허구, 뻥, 가짜, 구라,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과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을 직면할 수 있거나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허구는 풍부한 상상과 인간관계와 감정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그것들을 끌어당기거나 미리 알 수 있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나 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감들이야말로 예술의 세계에 허구의 세계에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아까 쓰러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어나게 되고요. 간호사한테 또 막 또 너무 미인이 보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두 딸이 보면서 흐뭇해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고 이 깨어나는 장면이 끝나게 되면 아버지가 집을 공사하는 장면, 드디어 이제 집을 바꾸는 거죠. 이제는 또 새로운 집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펼쳐져요. 유심히 보시면은 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의 아들이었던 에리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에리크한테 연결시키려고 했고 노라한테도 연결시키려고 해서 이렇게 같이 두 인물이 모자 관계로 엄마와 아들 관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서 이거 뭐지? 노라가 아닌가? 노라가 아니라 아그네스인가? 하는데 맞아요. 노라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펼쳐지면 이 집 장면이 나와요. 이 목매달 아까 그 장면 그걸 보면서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이구나. 가족을 데리고 영화를 찍겠다라고 했고 이 장면은 아까 그 구스타프가 설명하면서 원테이크로 플랑스강스로 원신 원테이크로 찍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구현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갑자기 핸드폰 놓고 왔다면서 이렇게 이제 영화 속 인물인 그리고 실제로는 에리크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달라진 결말로 또 변형도 주면서 이야기가 노라가 하기로 하고 에리크가 하기로 하면서 좀 달라졌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정말로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족 영화로서의 어떤 구현 가능성 드디어 이들이 화해하고 서로 연대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어떤 흥미로움을 주는 동시에 그래서 이 속에서 애초에 기획했었던 좀 더 비극적인 결말과는 좀 달라진 그런 결말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노라가 자살하는 장면이 결국 나오지 않게 되죠. 이렇게 끈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멈추면서 해서 컷이라고 외치게 돼요. 지금 컷이랬죠. 컷은 영화 끝나는 순간인 동시에 구원받는 순간이고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이 아버지의 시선 속에서 결국에는 딸과 아버지가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다시 교류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이곳이 이렇게 세트장임을 보여주는데 더 물러나면 이 집조차도 세트장이었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집에서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세트장으로 바뀌었다는 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줘요. 그래서 집이 세트장으로 원래는 기획했지만 세트장이 집이 되는 이렇게 되는 어떤 변화, 마술 같은 어떤 영화의 매력들을 맨 마지막에 엔딩 부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 관계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역을 품은 공간, 집이기도 하고요. 무생물의 깃든 묵직한 역사성. 영화의 오프닝은 집이 감정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노라의 내레이션을 시작이 되고 3대에 걸친 보르고 가족이 살아온 고풍스러운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 그 안에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침묵과 외로움, 상실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고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화 후반부 이 집이 영화 세트장으로 똑같이 되는 순간 물리적 공간은 영화라는 어떤 정치적 기억의 공간으로 전이가 되고 허구와 현실이 포개어지는 순간들을 마술처럼 묘사를 하게 되고 그 공간을 드러내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술은 파괴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파괴하는 예술은 과거 구스타프가 영화에 매달려서 가족들을 내팽개쳤던 거죠. 창작의 고통과 성취에 매몰되어 아내의 죽음과 딸들의 성장을 방관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노라가 가장 슬퍼하는 게
가장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것들이 결국 단절과 파괴를 낳았다고 한다면 동시에 결국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아버지의 영화를 통해서 노라가 만나게 되고 둘째 딸 아그네스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인 에리크를 출연시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술의 어떤 이중성들을 보여주는 영화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상처를 감수한 어떤 시간의 파편들이다.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센티멘탈 밸류는 정서적 가치죠. 객관적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개인의 기억과 애착이 묻은 가치를 뜻하게 되고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비극적이고 남루해 보이는 가족의 역사조차도 누군가에 의해 지배되고 다시 쓰여질 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떤 가치를 지닌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영화는 우리에게 집, 가족, 예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들은 무엇인가, 어머니와 자식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다층적인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볼만했던, 지난해 나왔던 가장 중요한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을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예술이라는 감정교육고, 감정교육은 이제 플로베르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단절되었던 가족이 영화라는 어떤 가상성을 빌려서 삶의 화해를 이뤄내고,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주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의 원초적인 형태들, 분노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찰하게 되고 교육도 시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요아킴 트리의 신작들은 계속 기대가 됩니다. 계속 좀 더 지켜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뭐 극장에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센티멘탈 밸류를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